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애니과 윤태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디지털 촬영 및 편집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기기, 카메라와 캠코더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기를 알아야 비디오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기는 우리 눈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들 합니다. 우리 눈을 기초로 해서 그 기술이 적용됐는데, 사진기를 배우고 그리고 나면 비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가 어느 정도 되면 비디오로 어떻게 찍을 것인가, 카메라 앵글, 카메라 웍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그 촬영한 것들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컴퓨터로 가져올 건가, 보통 캡처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가지고 온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 건가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가져온 영상을 편집을 하고 그 편집된 내용을 또 더 멋있는 색깔을 입히는 과정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매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흔히들 이제 렌더링 혹은 익스포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진기의 종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기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으로 보자면, 구조로 어떻게 카메라들이 다른 종류가 있나 먼저 알아보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사진기는 제일 널리 쓰이는 사진기입니다. 보통 프로페셔널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진기인데요. 그 사진기부터 한번 보죠.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입니다. 이란이라는 이야기는 눈이 하나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래서 SLR, Single Lens Reflex. Reflex라는 단어는 반사 된다, 뭐 반사를 한다,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렌즈는 여기에서는 SL, Single Lens,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초점도 맞추고 구도도 잡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상을 메모리 카드 혹은 영상 매체에 담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전에 거치는 건 센서를 통해서 영상이 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필름을 통해서 영상이 혹은 이미지가 저장이 됐겠죠. 그 카메라 뒤쪽에 파인더라는 곳이 있습니다. 뷰 파인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파인더로 보이는 부분이 그대로 사진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찍기 전까지는 어떤 영상이든 우리가 정확하게 포커스도 맞추고 노출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카메라예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촬영할 때 셔터를 누를 경우, 그 누르는 경우만큼은 안에 있는 반사판, 거울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상이,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이나 대상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셔터를 누를 때 내가 찍고자 하는 모델의 눈을 감았다. 그 눈 감는 것은 반사판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카메라 안에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지금 비너스 상이 서 있고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눈이 보이고 왼쪽에는 비너스 상이 서 있죠. 그리고 카메라 앞에는 렌즈 군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거울이
반사판 거울이 45도로 뉘어서 비너스 상이 반사돼서 카메라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눈까지 보이게 되는 형태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보통 이렇게 보는 방식을 TTL, Through the Lens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TL 방식을 취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노출도 보정할 수 있고, 그리고 노출 값도 노출계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위에 보는 이미지는 우리가 눈으로 피사체를 포커스를 맞추고 노출을 맞출 때의 반사판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밑에 것은 거울, 반사판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접혀서 올라가고 나서 바로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뒤에 있는 이미지 센서, CMOS나 CCD 센서로 이미지가 전달이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카메라들의 장점은 렌즈를 쉽게 뺐다 꼈다 다른 렌즈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광각 렌즈 혹은 망원 렌즈를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씬에 맞춰서 쉽게 이렇게 바꿔서 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차가 없다. 흔히 패럴럭스라고 합니다. 내가 보는 렌즈와 찍는 렌즈가 똑같이 하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본 것과 찍은 것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렌즈 교환이 아주 용이해서 많은 다양한 렌즈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영상을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초점도 맞추고 노출도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버튼 하나를 누르면 피사계 심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피사계 심도에 관한 내용은 제가 요 강의 뒷부분에서 더 섬세하게 여러분들이랑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셔터 스피드가 8000분의 1초 이상의 초고속 셔터 스피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그런 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단점으로는 제가 오른쪽 그 그림에서 보듯이 반사판이 위로 올라가면 눈으로 보던 것이 바로 센서로 직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미러가 위로 올라갈 때 철커덕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철커덕 소리도 날 뿐 아니고 이 위로 올라가면서 카메라 본 버디를 이렇게 치게 되는데 그때 아주 미세한 진동이 있다는 것이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가지고 콘서트홀에서 찍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셔터를 눌러서 미러가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동안에는 촬영이 되지만 바로 그 순간에는 모델이 눈을 감았다거나 뭐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다거나 그런 부분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점 중에 하나겠죠. 자, 다음 카메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안 반사식 카메라. 이안 눈이 두 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렌즈가 두 개예요. 그리고 영어로 트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쌍둥이 렌즈가 있는 반사식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카메라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패션 쪽에서 많이들 씁니다. 포트레이트, 뭐 사람 인물 사진을 쓸 때도 찍을 때도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봤을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를 전면으로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밑에를 보고 찍는 카메라. 바로 이 카메라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필름의 사이즈가 두 가지 혹은 뭐 더 쓰이기도 하지만 120mm 타입이거나 혹은 220mm 타입 필름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오른쪽에 있는 걸로 돌려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한 장 찍고 나면 12cm 혹은 120mm를 지나서 다음 필름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옛날 모델들은 아마 이런 앤틱샵에 가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이런 카메라들은 되게 오래된 카메라들이 많아요. 옛날 모델들은 노출계가 그 안에 장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출계뿐 아니고 모터 드라이브 그리고 뒤에다가 디지털 센서까지 장착한 디지털 카메라가 이안 반사식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쓰는 필름이 아까 얘기했듯이 120cm, 120mm라고 얘기를 했는데 35mm 필름보다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필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캔 받을 때 초기에 스캔 받는 사이즈가 훨씬 큰 사이즈로 스캔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35mm, 그러니까 3.5cm 필름으로 찍은 것과 비교해서 12cm로 찍었기 때문에 훨씬 그 필름 사이즈가 크지요. 그래서 이런 120mm 필름으로 찍은 사진들을 확대했을 때 그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큰 포스터라든가 혹은 5개 광고에 거는 인물 사진들은 필름을 좀 큰 필름으로 찍을 때 훨씬 유리했었습니다. 물론 센서가 큰 거랑 같은 맥락이겠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눈을 밑으로 바라보는 형태로 보고요. 바라보는 뷰파인더가 위에 렌즈가 3개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렌즈는 렌즈군이 더 많지요. 그래서 같은 물체를 촬영을 하지만 하나는 포커스를 보고 포커스를 맞추고 구도를 본다고 하면 밑에 것은 오직 촬영할 때 사용되어지는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는 렌즈와 촬영하는 렌즈가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이안 렌즈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인더용 렌즈하고 촬영용 렌즈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반사판이 위로 올라가면서 찍는 철커덕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진동이 없고 조용하다. 촬영 순간을 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파인더의 상이 이렇게 파인더로 보게 되면 뒤바뀌어 보여요. 좌우가. 그리고 렌즈 교환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위에 렌즈와 밑에 렌즈를 다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안 반사식 카메라와 비슷하지만 반사를 해서 보지 않고 뷰파인더를 해서 통해서 보지만 그 보는 것과 찍히는 렌즈는 서로 다른 형태입니다. 렌즈와 파인더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는 눈과 찍는 렌즈가 다르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초점을 맞추기가 쉽다.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피사체와 카메라가 가까울수록 파인더에서 보이는 상과 렌즈가 찍히는 상이 다르기 때문에 패럴렉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패럴렉스 시차가 존재한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위에 렌즈를 통해서 상을 보고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밑에 있는 렌즈를 통해서 촬영을 한다. 그래서 보는 것과 촬영하는 것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카메라 중에 하나죠. 장점으로 보자면 모든 플래시광에 적합한 다양한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셔터 스피드가 좀 폭이 넓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렌즈가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사계 심도가 깊은 사진에는 아주 적당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미러가 없기 때문에 진동이 이것도 없죠. 그리고 포커스를 좀 쉽게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과 찍는 렌즈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촬영 순간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렌즈 교환이 어렵고 심도를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패럴렉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찍히는 그 촬영하는 렌즈에 뭐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내가 보는 쪽이 보는 렌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묻어 있는 것을 모르고 찍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카메라들은 500분의 1초 이상의 고속 셔터 스피드가 보통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카메라의 왕, 흔히들 뷰 카메라라고 부르는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그리고 들고 다니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이즈도 큰 카메라예요. 렌즈 부분과 그리고 촬영되는 매거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렌즈 부분과 매거진이 별도로 존재하는, 앞부분 촬영하는 데와 매거진이 따로 존재해서 그 중간에는 이렇게 주름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렌즈도 움직이고 위아래 보통 틸트, 그 다음에 쉬프트가 다 되고, 그리고 뒤에 부분에 있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예전에는 필름이었고 지금은 필름이 아니고 뭐 디지털 센서가 뒤에 있는데, 얘가 이렇게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찍는 렌즈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이 센서 있는데도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정확하게 중심이 맞게 되면 포커스가 골고루 딱 맞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포커스 맞는 데는 맞지만 한쪽은 앞으로 뉘었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될 거고요. 밑에 쪽은 또 돌아갔기 때문에 또 아웃포커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중간만 포커스가 맞고 나머지는 포커스가 흐트러지는 굉장히 멋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 뷰 카메라를 잘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카메라를 줘도 다 멋있는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다고들 합니다. 보통은 4x5인치 필름을 사용을 하는데, 이 필드 카메라는 그냥 일반적인 뷰 카메라보다 작은 120mm 타입이나 220mm 타입 필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5mm 카메라에 비하면 훨씬 큰 필름을 사용을 했던 카메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랜드스케이프나 예술 사진을 찍는데, 그리고 사진관에서 원판 사진 찍을 때 이런 카메라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 모델들은 이제 노출계나 뭐 디지털 센서가 없었는데 반해서 요즘에는 이런 카메라들 뒤에다가 디지털 센서가 붙어서 디지털 카메라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노출계도 그 안에 달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렌즈 부분에 틸트, 쉬프트, 그 다음에 뭐 노드 등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 때문에 퍼스펙티브의 보정 혹은 특이한 효과 등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자, 비너스 상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보통은 비너스 상의 머리가 아랫부분에 존재하고요. 다리 부분이 위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역전된 이미지를 눈으로 보는 뷰파인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뷰파인더를 확인하고 나면 뷰파인더를 빼고 센서를 다시 붙여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좀 번거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아주 최고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특히 이렇게 넓은 랜드스케이프를 크게 확대를 하고자 하는 작가들은 이 카메라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장점은 카메라 무브먼트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벨로우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주름 상자죠. 주름 상자 인장에 의한 접사 촬영이 용이하다. 접사도 촬영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렌즈와 센서 있는 데를 움직여가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형 필름을 쓰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카메라는 그만큼 넓은 센서를 사용을 하겠죠. 단점으로 보자면 카메라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비용을 톡톡 털어서 한 대 구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뷰 카메라 정식으로 있던 카메라는 아니었고요. 프레스 카메라라고 120mm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들고 돌아다니면 한 3시간 정도 찍고 나면 온몸이 막 쑤실 정도로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눈으로 지금 표현이 됐지만 이 간유리에 상이 맺혀요. 뒷부분 뷰파인더에.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이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어두운 천을 뒤집어 쓰고 이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할 때는 루페라는 기기를 렌즈를 따로 가지고 뒷부분을 보면서 포커스를 맞추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그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는 데 반해서 그만큼 무겁고 번거로움이 따르는 특이한 그 카메라 중에 왕인 카메라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 눈과 사진기를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사진기를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기가 우리 눈을 표방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죠. 우리 눈의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볼록 렌즈 모양으로 빛을 굴절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탄력이 있고 투명해요. 렌즈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막, 눈을 보호하고 투명해서 빛을 잘 투과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거냐,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 같은 건데 수정체 앞에 있는 얇은 막이고 그것이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망막이라고 일컫는 것이 있고 그곳에 시신경들이 분포를 하고 수정체를 통과한 이미지가 이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물론 거꾸로 맺히는데 거꾸로 맺힌 거를 다시 바로 잡는 거는 우리 이제 뇌에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망막에 맺힌 것을 뇌까지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시신경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카메라를 단면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막의 역할을 했던 것, 필터. 각막은 눈을 보호한다고 그랬죠. 렌즈를. 그래서 카메라의 렌즈를 보호하는 필터가 바로 각막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수정체가 얇아졌다 넓혀지면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렌즈와 수정체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빛을 조절하는 홍채는 카메라에서는 조리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perture라고 그러는데 조리개가 바로 그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필름이 바로 영상이 맺히는 곳인데 망막인데 그 맺힌 것을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CCD나 CMOS랑 시신경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눈과 카메라는 구조상으로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 자,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조리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리개가
넓어지면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조리개가 적어지면 오른쪽에서 같이 많이 닫혀요. 그래서 조리개가 넓었다가 작았다 그러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apertur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카메라고요. 카메라에 조리개를 조였다 넓혔다 할 수 있어요. 조리개를 넓히면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고 조리개를 줄이면 빛이 적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밝고 어두운 것이 조정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기능 말고도 다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는.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완전히 다 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닫은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조리개를 열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이런 사진이 찍힙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삼성 아파트 앞에서 찍은 건데요. 요 아파트에 나가자마자 이렇게 논이 펼쳐진 곳입니다. 자, 이렇게 조리개를 반 정도 열면 이런 이미지가 찍힌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어퍼처로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조금 어두워지겠죠. 더 조리개를 닫는다? 더 어두워지겠죠. 더 닫는다? 더 어두워집니다. 그럼 반대로 중간으로 찍었던 것보다 더 조리개가 열리면 더 밝아질 거고요. 그거보다 더 조리개를 열면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조리개를 완전히 열어버리면 밝고 어두운 곳에 극명한 차이만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조리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리개를 통해서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자,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까 요 중간에 있는 조리개를 반 정도 열었을 때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줬었죠. 그 사진이에요. 구름도 어느 정도 보이고 그리고 논도 보이고 이런 상태를 적정 노출이라고 합니다. 적정 노출을 중간으로 봤을 때 셔터 스피드는 어떠냐? 그러면 얼만큼 오랫동안 빛을 쏘이느냐라는 이야기예요. 125분의 1초의 어퍼처는 중간 정도 열었다 라고 하면 이런 그 적정 노출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를 얻으려면 그러면 어퍼처가 더 적어졌다. 조리개가 더 조여졌다. 빛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해야 적정 노출 이미지가 촬영이 될 텐데 그러면 한번 답을 들어볼게요. 셔터 스피드가 더 빨라져야 적정 노출이 찍힐까요? 아니면 셔터 스피드가 더 느려져야 적정 노출이 찍힐까요?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빛은 더 적게 들어오는데 똑같은 사진을 찍고 싶으면 셔터 스피드가 더 빨라져야 돼요? 느려져야 돼요? 빛이 적어졌으니까 셔터 스피드가 더 느려져야 적정 노출이 찍히겠죠. 그래서 90분의 1초로 촬영한 것이 적정 노출로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빛을 더 줄였어. 조리개를 더 적게 쪼였어요. 그러면 그만큼 빛이 덜 들어가니까 그만큼 더 빛을 오래 쏘여야 되겠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더 느리게 찍혀야 됩니다. 오랫동안 노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셔터 스피드가 점점 느려지니까 어퍼처를 가장 쪼였을 때
여긴 지금 f22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렇게 어퍼처를 완전히 닫고 촬영한다면 그만큼 더 오랫동안 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야 적정 노출인 저 사진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빛을 더 많이 들여보낸다, 필름으로. 그랬을 때는 셔터 스피드가 적정 노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125분의 1초보다 더 빠른 180분의 1초, 그리고 그거보다 빛이 더 많이 들어가는 조리개일 때는 그거보다 더 빠른 셔터 스피드인 250분의 1초, 그리고 조리개를 완전히 개방하고 찍을 때는 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정 노출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가 더 빨라져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이고요. 자, 피사계 심도하고 이제 연결을 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는 field of depth, 피사계 심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피사체에서 원점까지를 후방심도, 근점까지를 전방심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커스를 맞출 때 포커스가 맞기 시작하는 데부터 포커스가 안 맞기 시작하는 그 아주 세밀한 부분인데요. 그 전방심도와 후방심도, 거기가 다 그만큼의 그 깊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사계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앞과 뒤의 차이가 덜 나는 거고요. 그리고 피사계 심도가 얇으면 얇을수록 아웃포커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사진을 봤을 거예요. 얼굴을 찍었을 때 코에는 포커스가 맞는데 귀는 아웃포커싱이 된다. 그런 굉장히 밝은 카메라로 촬영하면 코에는 포커스 맞고 뒤에는 아웃포커싱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반대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앞에 있는 사람 줄과 맨 뒤에 있는 뭐 5줄로 사람들이 이렇게 촬영을 했다면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가 한 2, 3m가 떨어질 텐데, 그것을 다 잘 나오게 하려면 피사계 심도를 깊게 해야 더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피사계 심도가 깊다 혹은 피사계 심도가 얕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 포스터 칼라를 한번 보죠. 앞과 저 뒤에까지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책들은 포커스가 좀 나가 있긴 하지만요. 적어도 어느 정도 그 앞부분에 있는 포스터 칼라들은 포커스가 맞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피사계 심도가 깊은 사진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맨 앞에 있는 알파 플러스라는 글씨가 포커스가 맞고 그 뒤에 붙는 글씨가 아웃포커싱이 돼서 다 뒤에 있는 책까지는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포커스가 날아가게 되면, 아웃포커싱이 되면 이런 사진은 피사계 심도가 깊은 사진이 아니고 얕은 사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사계 심도를 알아봤습니다. 사진은 빛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빛에 연관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해 봤는데, 첫 번째는 조리개, 두 번째는 셔터 스피드입니다. 조리개는 얼만큼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하느냐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그랬고요. 셔터 스피드는 얼만큼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빛을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셔터 스피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해하기 좋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날씨는 어퍼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날씨가 조리개다. 아주 맑은 날은 조리개를 완전히 개방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흐린 날은 조리개를 닫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적정 노출은 여러분들이 여름에
아주 보기 좋은 태닝을 한다고 그러죠. 살을 멋있게 건강미가 넘치게 태우는 것을 태닝이라고 하는데, 적정 노출이 바로 그 태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살을 브라운으로 멋있게 살을 태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노출로 좋은 사진을 찍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날씨가 좋은 날은, 다시 말해서 아주 태양이 강하게 장렬하는 날은 아주 짧은 시간만 우리가 나가서 일광욕을 해도 금방 살이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노출을 이용해서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짧은 시간만 노출을 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랑 상통하죠. 또 흐린 날 살을 태우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누워 있어야 적정 노출이 이루어진다. 태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오랜 기간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미지를 촬영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의 눈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의 눈은 셔터 스피드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사진을 찍는 그런 사진기가 아니고, 오히려 비디오를 촬영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비디오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눈을 한번 감았다 떴다고 그래서 내 머릿속의 이미지가 한 장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내가 이제부터는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진기를 보면 오토로 되어 있는 다이얼이 있고, 또 A나 혹은 S로 되어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 조리개 우선 촬영 혹은 셔터 스피드 우선 촬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진을 찍겠느냐, 그 결정은 사진을 찍는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가지고 연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조리개 우선이다 그러면 조리개를 내가 오래 많이 다 열 거냐 아니면 조금만 열 거냐를 내가 결정을 하고, 카메라는 그에 따라서 적정 노출을 맞추기 위한 셔터 스피드를 자동으로 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조리개를 사용하는 것 중에 좀 전에 그 포스터 칼라를 봤듯이 조리개가 확장이 되면, 다 열리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리개를 닫게 되면 빛이 적게 들어가는데, 빛이 적게 들어가게 이렇게 닫게 되면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고 그랬고요. 조리개가 확장이 되면 피사계 심도가 얕아진다고 그랬어요. 포커싱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앞이나 뒤는 아웃 포커싱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확인하려면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엄지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한번 뚜렷하게 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뒤에 있는 배경이 어떻게 보이나 한번 지금 해볼까요? 엄지손가락을 들고 엄지손가락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뒤에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답을 들어볼까요? 눈을 크게 뜨고 엄지손가락을 들고 바라봅니다. 뒤에가 어떻게 보여요? 많은 학생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엄지손가락을 보면 뒤에 상은 흐려 보인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두 눈을 뜨고 엄지손가락을 바라보면 흐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두 개로 보입니다. 내가 엄지손가락을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그 포커스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겹으로 보인다. 그것이 정답이고요. 원래 우리가 원하는 답, 흐려 보인다를 보려면 두 눈이 아닌 한 눈으로 봐야 되겠죠. 자, 한 눈을 감고 엄지손가락을 봅니다. 그리고 뒤에가 어떻게 보이나? 눈을 크게 떴을 때는 엄지손가락 뒤에는 흐려 보이고요. 눈을 얇게 뜨면 어둡게 보이죠. 앞과 뒤가 다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어둡게 보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그 어둡게 보이면서도 앞과 뒤에 포커스 맞은 그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어퍼처를 닫으면, 조리개를 닫으면 앞과 뒤가 다 잘 보인다. 그래서 어퍼처를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카메라 연출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계가 있는데, 사람을 어떤 인물, 주인공을 더 부각시키고 그 감정을 표현하겠다. 그럴 때 많이 쓰죠. 백그라운드보다는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그 주인공의 얼굴이 더 포커스가 맞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눈물을 흘리고 있다거나 미소를 띄우고 있다거나 어찌됐든 인물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어퍼처를 조리개를 개방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보통 더 낮은 숫자가 쓰여집니다. 카메라 렌즈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1.2 혹은 1.4, 1.8 이렇게 작은 숫자고요. 그리고 조리개를 닫았다. 그러면 보통 숫자가 큽니다. 11, 22, 32 이렇게 숫자가 큰 숫자가 조리개를 닫은 수치예요. 그래서 조리개를 닫은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면 그 포커스 맞은 범위가 더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는다거나 할 때 주로 조리개를 닫게 되면 앞에 줄과 뒤 줄이 다 잘 나오고, 어퍼처를 열면, 조리개를 열면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만 더 포커스가 맞고 그 앞에도 포커스가 날아가고 뒤에도 포커스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찍을 때 앞과 뒤가 다 잘 나온다. 피사계 심도가 그만큼 깊게 찍힌다는 거예요. 한번 샘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샘플 한번 보기 전에 셔터 스피드는 또 어떤 그 연출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손을 흔들 때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한 상태에서 30분의 1초보다 더 느리게 촬영을 하면 어떻게 보이느냐? 내 손이 이렇게 딱 정지 상태로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궤적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문드러져서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하면 정지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이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실제로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은 어때요? 단체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이고 여기 저도 앉아 있고 같이 갔던 남아공에 봉사 갔던 학생들이네요. 자, 요 사진을 보게 되면 앞줄에 앉은 사람들과 뒷줄에 앉은 사람들이 다 포커스가 어느 정도 잘 맞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셔터 스피드를 조정한 것이 아니고 어퍼처를 조정하되 피사계 심도를 깊게, 즉 높은 수치의 어퍼처를 쪼여서 촬영을 한 사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요?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죠. 앞부분도 포커스가 날아갔고 뒷부분도 포커스가 날아갔어요. 요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만 포커스가 맞고 앞과 뒤가 다 날아갔다. 그거는 어퍼처를, 조리개를 다 개방하고 찍은 거예요. 다 개방을 했다고 하면 앞과
앞과 뒤, 내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 외에는 다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되는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셔터 스피드를 한번 볼까요? 셔터 스피드를 빨리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손을 흔들다가도 정지 화면으로 마치 그냥 손을 이렇게 들고선 찍은 것처럼 보이게 돼요. 얘는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사진이었고요. 또 이건 어때요?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하니까 이 친구가 빛을 타고 하늘에 날아가는 정지 화면을 찍은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밤에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하려면 ISO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ISO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보면 요 ISO를 높이다 보니까 이런 망점 같은 노이즈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닥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는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해서 찍은 거다. 또 느리게 하니까 빛에 오래 있던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게 보이고, 뒤에 연출을 했던 친구가, 왔다 갔다 했던 친구는 셔터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이렇게 궤적이 남은 심령 사진 같은 사진이 촬영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또 아까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 친구가 다 이렇게 궤적에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서 찍었지만 여기는 내 손이 찍힌 사람 손이 손인지 뭔지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궤적에 남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셔터 스피드가 느리게 세팅이 돼서 셔터 스피드 우선으로 촬영한 사진이 되겠어요. 이게 같은 것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셔터 스피드와 어퍼처를 한꺼번에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 셔터 스피드와 어퍼처를 비디오에도 적용해서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촬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디오 혹은 카메라 안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DSLR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제는 첫 번째, 어퍼처를, 조리개를 개방하고 찍고, 또 두 번째는 조리개 우선으로 어퍼처를 닫고 찍고, 닫고 찍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단체 사진, 앞과 뒤가 다 같이 나오는 사진을 의미하고요. 어퍼처를 개방을 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런 앞과 뒤가 다 포커싱이 날아가는, 그리고 주제가 되는 부분만 포커스가 맞는 이런 사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또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궤적이 남는 사진을 연출을 해보시고, 다음번에는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해서 정지 화면을 찍어보세요. 물,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촬영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조리개를 개방하고 조리개를 조이고 찍고, 또 하나는 조리개랑 상관없이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해서 찍고 느리게 해서 찍고, 요 네 가지 사진을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해서 한번 촬영을 하고 과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눈과 카메라를 알아보면서 결국 카메라가 갖고 있는 기능인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어떤 연출들을 할 수 있는지를 짤막하게 짧은 시간 안에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사진기가 아닌 비디오로 그런 연출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